자, 간혹 우리가 뉴 버튼을 누르면 이 대화 상자가 안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얘가 안 떠요. 간혹. 무엇인가에 의해서 옵션 값이 간혹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파일 dia가 다이알로그입니다. 파일 다이알로그란 뜻으로 이 값이 원래는 기본 값이 1입니다. 근데 이 값이 0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1이면 대화 상자가 보이고, 그리고 0이면 명령줄입니다. 명령줄이 나오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파일 다이아를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파일 다이아, 그리고 파일 다이아를 자, 파일 다이아 값이 1로 되어 있죠? 네,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커맨드 라인에 저 주소줄에 있는 저 파일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막 알아야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이렇게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하나가 오픈이 돼요. 그 다음에 파일 다이아라고 쓰고 엔터. 그럼 이 값을 1로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뉴 누르면 비로소 대화 상자가 떠요. 이게 흔한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델키 눌렀는데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거 델키 눌렀는데 안 지워져요. 이거 레이어 바꿨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도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옵션 명령어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셀렉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lete 키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 이거는 옵션입니다. 옵션이라는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어떤 탭이냐면 셀렉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셀렉션 탭을 누르시고 거기 중간에 셀렉션 모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셀렉션 모드에 보시면 어떤 항목이 있냐면 known, N-O-U-N, known, 이거 verbs라고 있더라고요. V-E-R-B, verbs라고 있더라고요. verbs selection, 요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요 항목, known verbs selec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명사 동사 선택이란 뜻인데 이게 델키가 안 들어가요. 이게 꺼지면 델키가 안 먹습니다. 이게 해제돼서 그래요. 이 항목을 체크하시면 돼요. known verbs selection이라는 이 항목을 체크하시면 델키가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오류 두 가지가 이거예요. 파일 뉴 했는데 대화 상자가 안 떠요.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흔하게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럴 때 일단은 그냥 엔터를 누르세요. 뉴 누른 다음에 엔터 누르세요. 그리고 파일 다이아를 실행하면
그 값이 0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1로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new 실행하시면 제대로 된 대화 상자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종 발생하는, 또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델키가 안 들어가요. 선택하고 라인이나 서클을 지우고 싶어서 델키를 눌렀는데 델키가 안 들어가요. 네, 그럴 땐 옵션이라는 명령어, 커맨드에서 옵션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고 셀렉션 탭에 셀렉션 모드라는 묶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non selection이라는 항목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옵션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이 아래 use shift add selection이라는 항목 있죠. 이 항목은 뭐냐면 shift 키를 눌러야 더하기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use shift to add to selection. 요거는 shift 키 객체 더하기 선택, 추가 선택. 그냥 하나씩밖에 선택이 안 돼요. 이 옵션이 체크되면 하나밖에 선택이 안 돼요. 열받아요. 하나 선택하고 다음 거 선택했는데 꺼져요. 하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확 짜증이 확 나요. 이거 뭐지? 그럴 땐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아예 해제해버린 겁니다. 안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ssociative Hatch라는 항목이 있네요. 이 항목 체크해 두세요. Associative Hatch. 우리 해치 공부했었죠? 해치의 연관 해치. 네. 연관 해치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항목이 꺼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연관 해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연관 해치 항목이니까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여기에 재밌는 옵션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나머지는 넘어가죠.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텍스트를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싱글라인 텍스트하고 멀티라인 텍스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싱글라인 텍스트는 한 줄 쓰기였고 멀티라인 텍스트는 여러 줄 쓰기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m텍스트를 썼습니다.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자, 이거는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맞나요? 자, 멀티라인 텍스트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explode 명령어로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싱글라인 텍스트로 바뀝니다. 멀티라인 텍스트를 분해하면 싱글라인 텍스트로 바뀌어요. 근데 이 싱글라인 텍스트를 다시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text to mtext. 자, text to mtext. 객체를 선택하랍니다. 선택 쭉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엔터 기능이 빠지네요. 그죠? 엔터 기능이 다 빠져서 들어왔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m텍스트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글씨를 썼습니다. 거실. 보통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룸 또는 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실이라고 해요. 실. 즉, 방,
표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렉탱글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방을 표시할 때 혹은 이제 이렇게 위치를 표시할 때 사각형 테두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글씨를 써요. 그러려면 일단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그리고 텍스트로 갖다가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놓으면 이렇게 딱 가운데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 없이 한번 해보죠. 자, 컨트롤 1키 누르면 속성창이 뜬다고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텍스트를 선택하고 요거는 무조건 m텍스트밖에 안 됩니다. 텍스트는 안 돼요. 싱글라인 텍스트는 안 되고 멀티라인 텍스트만 됩니다. 보시면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프레임을 yes로 바꿔주면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좌우 폭이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늘렸다 줄였다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텍스트 프레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이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백그라운드 마스크요. 그 위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항목이 no로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yes로 바꿀 겁니다. 얘를 누르시면 안 바뀔 거예요. 어딨냐면 요 오른편에 여기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시면 얘가 뜹니다. 백그라운드 마스크라고. use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쓰게 되면 바로 여기 보더 옵셋 팩터가 있습니다. 즉, 이 보더의 간격이에요. 글자와 보더 사이의 이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놨어요. 1. 그러면 1대1 지금 가장 좁은 사이즈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여기에 2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넓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거의 문자 하나,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기본값은 1.5예요. 이렇게요. 그거 보시면 배경색 들어가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배경색이 들어갑니다. 이때 그 아래 보면 fill 컬러라고 있습니다. use drawing background color. use drawing background color. 즉 배경색. 여기 있는 배경색과 똑같은 색상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뒤로 얘가 앞쪽으로 올라오면 보여요. 얘가 드로잉 오더를 통해서 올라오시면 이렇게 가려져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텍스트 to m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프레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블록이 있고요. 인서트가 있고 그다음 B 에디트가 있고 그 다음에 W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X 레퍼런스를 요 위로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블록 명령어입니다.
자, 사용하는 명령어는 간단합니다. 블록이라는 명령어는 CAD에 블록을 만드는 명령어. 인서트는 만들어진 블록을 불러오는 명령어. 비에디트는 도면에 그냥 만들어진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자, 엑스레퍼런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외부 참조 도면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넘기고요. W 블록은 선택한 객체, 물체 혹은 블록을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 얘는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복붙이라고 하죠. 얘 복붙. 자, 요거 말고 하나 또 있어요. 그룹 만들기. 그 다음에 그룹 에디트. 그룹 수정하기. 컨트롤 시프트 A 그룹 온 오프 명령. 원래 블록이라는 명령어가 나오기 이전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룹부터 쓰다가 이제 블록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은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간편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그리고 치수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900, 200 네, 그냥 120. 네, 그냥 120짜리 썼어요. 분해했습니다. 옵셋 40mm. 그 다음 옵셋 40mm. 트림. 자, 렉탱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로테이트 90도. 그러면 얘는 지워도 되겠죠. 트림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끝점. 자, 얘는 중심선. 자, 요게 뭐냐면 여닫이 문입니다. 여닫이 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폭이 벽보다 20mm가 더 넓어야 돼요. 벽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벽 있죠? 이 벽보다 저쪽으로 10mm, 이쪽으로 10mm 해서 20mm가 더 커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냥 제가 대충 그렸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저 출입구 있잖아요. 저 출입문들. 저게 일반 문으로, 그러니까 벽으로 된 게 아니고 유리로 됐죠. 그죠?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갈바라고 해요. 갈바. 처음 듣죠? 원래는 저 기에 사용되어진 철의 이름이 갈바늄이라고 합니다. 갈바늄으로 만들어진 문이란 뜻이에요. 저런 류로 작업하는 걸 갈바 접는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갈바늄으로 유리창 만들어서 유리창을 씌운다 이런 뜻인데 그냥 갈바 접을 거야? 갈바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에서. 근데 저 갈바의 두께가 80mm입니다. 보통 80mm에서
뭐 한 120mm 정도, 요 정도 접어요. 벽 두께가. 얘도 120mm 밖에 안 나와요. C형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C형 채널로 만든 거예요. C형 채널이요, 그냥 통칭해서 그냥 경량 철골이라고 합니다. 일반 철골은요, 굉장히 무거워요. 여기다 올리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철골, 그러니까 C형 채널 같은 거, C형 채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잔넬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 채널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잔넬이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채널이고 그 채널이 일본 가서 잔넬로 바뀐 겁니다. C형 채널로 만든 거고 대략 한 120에서 15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즈를 따진 겁니다. 그리고 문의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00mm입니다. 기본 900mm를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건축 설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설계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은 휴먼 스케일입니다. 휴먼 스케일이에요.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에 뭐 배웠었냐면 단위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피트라는 단위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푸트에서 나왔어요. 발 하나의 폭, 그러니까 발 하나의 크기를 피트라고 했어요. 한자는 어디서 나왔죠? 한 뼘에서 나온 거죠. 결국은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네, 이런 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축척, 이런 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엉덩이까지 높이가 얼마쯤 될까요? 자,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장 170cm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남성? 모르겠어요. 신장 170cm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데 이 170cm인 사람이 앉았을 때 정강이 높이 있죠. 그 높이까지랍니다. 그게 450mm입니다. 그게 450mm예요. 그래서 의자를 설계할 때요, 바닥에서 엉덩이 높이까지를 450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책상 높이 있잖아요. 책상 높이는 그럼 앉아가지고 팔을 딱 걸칠 수 있는 높이가 돼야죠. 그죠? 그게 700mm예요. 그래서 얘는 700mm입니다. 여러분들 싱크대는요? 싱크대는 남성을 기준으로 못하죠? 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850mm. 저희 와이프는 무척 힘들어해요. 왜냐면 키가 저보다 더 크거든요. 저 결혼식 할 때 저는 키높이 신고 와이프는 맨발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서 설거지만 하려면 그렇게 힘들어해요. 허리 아파하고. 왜냐면 그 체형 자체가, 와이프는 키가 크니까 체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맨날 힘들어하길래 요번에 저기 사줬어요. 그 식기세척기. 원래 예전 집에 있었는데 여기로 오면서 없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 당근 많이 쓰잖아요. 저도 당근에서 정말 막 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4인용 조그만 거 3만 원 주고 사다가 딱 놓고 와이프한테 나는 다 했어. 나 설거지 시키면 안 돼. 그 와이프가 설거지 안 시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요. 저 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옆으로 비켜 서 있을 정도의 폭. 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폭, 어깨폭. 어깨폭이 600m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00mm가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앞뒤로 나오는 이 폭, 이게 300mm입니다. 그래서 900mm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의 폭은 그래서 900mm예요. 높이는 2100mm를 씁니다. 왜 2100mm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쭉 뻗으면 이게 2100mm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가구도 전부 다 2100mm로 맞춰져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40mm예요. 여기 40mm. 얘도 40mm. 이거는 메이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40mm, 어디는 45mm,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해요. 저는 그 숫자를 잘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저 편한 대로 막 외웠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숫자를 덩어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1이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숫자가 1은 작고 10은 크잖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1은 11 이렇게 나오는데 거꾸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10 빼기 1은 9가 나오잖아요. 이게 암산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숫자를 덩어리로 인식해서 그게 암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내미가 그래요. 유전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다행히 살면서 수학을 많이 안 해서 다행이에요. 분명히 이쪽이 이공 계열인데 숫자를 많이 안 써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숫자는 똑같은 걸 써서 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문 틀을 40을 썼으니까 문도 40 이런 식으로, 창틀은 45 쓰니까 45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워놨어요. 나중에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0이죠? 그럼 요만큼은 40이에요? 여기 40입니다. 그럼 이만큼 820이 되겠죠. 네. 요거 40하고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여다지 창문이 미다지죠. 여다지죠. 여다지 창문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다지 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 할 명령어들은 많이 쉬워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면 A는 B입니다. 네, 그거면 끝납니다. 자, 그룹입니다. 그룹. 그러면 그룹 셀렉터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 네임이 있고, 그룹의 이름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룹에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셀렉트 오브젝트만 하시면 돼요.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번 해보시죠. 그럼 그룹을 해놓고 나서 보면,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동하기, 선택하고 그냥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이 움직여요. 그죠?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스트레치를 써보겠습니다. 스트레치, 늘리기죠. 자, 100mm 늘어나나요? 스트레치 100mm 스트레치가 돼요. 스트레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트림도 됩니다. 트림 되는 거 보이시죠? 트림도 돼요. 그룹인데 트림도 되고 스트레치도 되고 일반적인 작업은 다 돼요. 그런데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룹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렸더니 얘가 별도로 따로 놀아요. 그죠? 네, 이렇게 따로 놉니다. 자, 그룹 에디트. 그러면 선택하고 나면 두 가지예요. add, remove. add 오브젝트, 이 그룹에 객체 추가하기. remove 오브젝트, 이 그룹에 객체 빼기. 자, 지금은 더하기입니다. add 오브젝트. 그래서 두 개 선택하시면 이렇게 그룹에 객체가 추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거꾸로 얘를 뺄 거예요. 그룹 에디트. 그룹 선택하고 리무브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그룹에서 객체를 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고 싶을 땐 컨트롤 시프트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오프가 됩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기,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동하기, 네,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룹을 잠깐 끄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A 그러면 그룹이 온됩니다.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언그룹. 이제 그룹을 풀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룹을 만들 수도 있으면 거꾸로 그룹을 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언그룹입니다. 그룹 해제하기. 해제? 해제가 이 해제인가요? 그룹 해제하기, 언그룹. 자,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풀어지게 돼요. 그룹을 푸는 명령어. 그러니까 그룹 그리고 선택하면 바로 그룹으로 선택이 돼요. 푸는 방법은 언그룹.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풀어집니다. 그룹 에디트로 add 오브젝트와 remove 오브젝트 쓸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서 그룹 온오프 시킬 수도 있고 가볍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그룹입니다. 이번엔 이제 블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캐드는 그룹도 많이 쓰지만 블록도 많이 써요. 그 중에 이제 블록, 인서트 이렇게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엑스레퍼런스는 조금 어려워요. 블록이나 인서트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쉬워요. 근데 엑스레퍼런스가 조금 어려워요. 자, 먼저 블록부터 보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문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이 문을 한 번만 그리고 끝날까요? 아니면 여러 번 그릴까요? 여러 번 그리겠죠. 그죠? 이건 이제 건축이지만 기계 같은 경우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 어떨까요? 수도 없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매번 그려야 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블록입니다.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저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도면에 블록으로 딱 저장시키는 거예요. 블록의 이름을 먼저 씁니다. 뭐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고.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한영키 바뀌면 불편하니까 저는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도어 언더바 900이라고 했습니다. 900짜리 문이란 뜻이겠죠. 자, 이름 쓰고 그 아래 보면 베이스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요. 베이스 포인트란 얘기는 카피할 때 복사할 점. 카피할 때 복사점을 베이스 포인트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X, Y, Z를 누르면 안 돼요.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이거 절대좌표를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픽 포인트라는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눌러서 찾습니다. 기준점을 클릭하면 다시 되돌아와요. 해당 위치에 절대좌표 X, Y, Z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미리 보기도 들어와요. 자, 얘가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미리 보기가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객체 선택하기.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로 객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때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리테인은 원본을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OK를 눌렀을 때, 이 OK 버튼을 눌렀을 때 원본 오브젝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테인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원본은 그냥 냅두겠습니다.
컨버트 블록, 즉 블록으로 전환시켜 놓겠습니다. 딜리트, 원본을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원본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투 블록 에디터, 즉 블록 수정하기를 오픈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이거 할 일은 없어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꼭 체크해 두세요. allow exploding, 분해 허용이란 뜻이에요. allow가 허용하다란 뜻입니다. 허용하다. 그러니까 분해를 허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원본이 지워지기 때문에 원본 지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사라질 겁니다. 보세요. 오케이. 사라졌나요? 네.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인서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인서트 메뉴에 여기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블록이 있어요. 여기 블록을 눌러보면, 자, 인서트 눌러보면 블록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든 블록 리스트가 여기 쭉 다 나옵니다. 인서트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네임에 보시면 블록 목록이 쭉 나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도면을 그리면 블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 인설션 포인트. 블록이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인서트, 삽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해당 블록을 삽입하는 인설션 포인트, 삽입점을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 화면에서 입력받기라는 뜻입니다. 얘를 풀어버리면 절대좌표 0,0,0에다가 집어넣겠다는 뜻이 돼요. 이럴 이유는 없어요. 절대좌표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화면에서 맘 놓고 쓰셔야 돼요. 스케일, 우리가 얘를 그릴 때 1:1로 그렸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1:1:1이 오라요. 자, 로테이션, 회전값입니다. 얘가 90도 돌아갈지 0도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로테이션은 스페이시파이 온 스크린을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해하기. 블록을 들어오면서 그냥 분해해 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자,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위치 잡고 위치 이렇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합니다. 이렇게 방향 지정하시면 돼요. 클릭. 됐나요? 근데 인서트 어떻게 돼요? 또 들어오네요. 인서트 또 들어오네요. 그룹은 이게 안 돼요. 그룹은 복사를 해야 돼요. 카피를 해야 돼요. 근데 블록은 그냥 인서트 명령으로 무한정 막 복사해다 쓰는 겁니다. 이게 그룹과 블록의 차이예요. 자, beedi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beedit는 그룹 수정하기예요. 자, 자, 얘를 하나 블록을 분해해 보도록 하죠. 제가 얘를 하나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을 만들어 보죠. 블록. 이번엔 도어 1800. 그 다음 선택하고 이번에 그냥 컨버트 투 블록, 즉 블록으로 바꾸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블록 1800, 도어 1800이고 얘는 도어 900입니다. 자, beedit 블록 수정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블록 수정하기 창이 들어옵니다. 라인 옵셋 1800 미러 중간점에서 안 맞죠? 이렇게 이동하기 여기겠죠? 라인 여기일 거고요. 누가 만든 거냐면 얘네들이 안 맞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시 그려야 돼요.
플랫 라인 아니다 여기 들어갔으니 라인 자, 옵셋 40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로테이트 자, 여기도 없어졌네요. 카피 라인 자, 아크 중간점에서 시작점은 중간점이고 센터는 여기 끝점이고 끝점은 여기고 얘는 중심선이고 미러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래야 양문 여다지가 되는 거죠. 자, 세이브 더 체인지 바뀐 거 보이시나요? 하나 지금 제가 복사해서 만든 거예요. 블록을 수정할 때 씁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스트레치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스트레치가 안 들어갑니다. 여기를 늘려보죠. 여기를 조금 더 늘려보죠. 비에디트 자, 스트레치 200mm 많이 늘어났나요? 자, 세이브 더 체인지 자,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네. 기존에 있는 블록을 수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비에디트입니다. 제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복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어디 갔을까요? 여기 캐드 소스. 여기는 요 파일 있죠? 요 파일을 복사해 가시면 돼요. 제 컴퓨터에 들어오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띄우면 여기 즐겨찾기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 즐겨찾기. 파일 탐색기는 컨트롤 키하고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 컨트롤 키란다.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뜹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보세요. 원래는 여기 맨 아래로 내리면 네트워크 있죠? 여기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시죠. SC-2020 다 똑같아요. 이름이 숫자로 돼 있어서 못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표시 2개 하고 218.236.203.188번 이게 제 컴퓨터예요. 이거는 로컬입니다. 외부로 나가는 IP가 아니에요. 로컬 IP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유기에서 나눠주는 IP. 외부에서 이 IP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 컴퓨터에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여기 학원 내에서만 쓰는 IP예요. 218.236.203.188번인데 여기 원표시 2개를 붙이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HTTP라는 규격으로 나가버리고요. 얘를 2개 쓰면 파일이라는 뜻이 돼요. 네트워크라는 뜻입니다. 원표시 2개는 백스페이스 키, 즉 엔터 위에 보시면 그 백스페이스의 아래나 왼쪽에 원표시가 있어요. 이 원표시 2개하고 218.236.203.188 자, 보세요. 이렇게 이 주소 줄에다가 원표시 2개 218.236.203.188번 그리고 엔터 치면 제 컴퓨터로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이러면 502호 공유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캐드셋 소스 99 캐드 소스라고 있습니다. 요거 캐드 소스 파일 있습니다. 이 압축 파일을 복사해 가시면 돼요. 그동안 쭉 모아놨던 예제들이에요. 이거 다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인터넷 서칭하면서 쭉 모아놨던 것들이에요. 오픈하면 이런 식으로 나무, 조경, 욕조, 변기, 사우나, 침대, 가구, 주방기기, 액세서리, 소파, 테이블류, 의자, 사무기기, 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헬스기구, 창호, 네, 기타 시설물까지. 놀이기구죠. 네, 막 인터넷 뒤져가며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찾아가며 여러 가지 복사해 놓은 것들입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이거 일명 복붙이라고 하죠. 복사 붙여넣기. 캐드도 가능합니다. 캐드도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컨트롤 C, 그 다음 원하는 데다가 컨트롤 V. 그러면 얼마든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따로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얘네들을 따로 저장하고 싶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도면은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얘만 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C,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고 컨트롤 V, 0,0. 그러면 하나 복사가 됐겠죠. 그리고 저장하기. 이렇게 해서 세이브 에즈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드로잉 3으로 제가 저장하죠. 자, 이거 하나 저장됐죠? 근데 얘는 어때요? 컨트롤 C, 뉴, 컨트롤 V, 세이브. 단계가 4단계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W 블록. 자, 베이스 포인트 선택하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파일 네임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란 뜻은 목적지란 뜻이에요. 목적지. 보통 이 데스티네이션이란 단어를 어디서 듣냐면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많이 써요.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로도 나오지만은 영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언어도 나오거든요. 이 열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라고 했을 때 데스티네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즉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아까 드로잉 3이었죠? 여기다 드로잉 3-1이라고 하죠. 그 다음 OK. 그러면 이쪽에 뭔가 반짝하고 떴다 가라앉을 거예요. 뭔가 반짝하고 가라앉았죠? 네, 저장이 끝난 겁니다. 저장된 거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네, 그냥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죠. 해당 폴더에 가면 네, 드로잉 여기 있네요. 드로잉 3이 있고 3-1이 있고 저장된 거 보이시죠? 근데 0,0에 저장된 건 아니에요. 원래 위치에서 저장이 돼 버립니다. 이게 W 블록이에요. 그래서 W 블록은 뭐냐면 선택한 객체, 블록도 가능해요. 을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가 W 블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니다. 인서트 먼저 조금 더 하죠. 인서트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인서트 그러면 여기 브라우즈 기능이 있죠. 브라우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아예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픈, 오케이. 0,0으로.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통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인서트 명령어에서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을 아예 통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엑스레퍼런스랑 엑스레퍼런스가 이와 비슷해요. 파일을,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현재 내가 작업하는 파일에 불러오는 겁니다. 근데 인서트는 해당 파일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삽입, 아예 데이터 자체가 들어오는 거고, 엑스레퍼런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데이터 파일을 참조만 하고 있습니다. 참조만 하는 걸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엑스레퍼런스를 쓸 겁니다.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조금 달라요. 엑스레퍼런스는 대화 상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엑스레퍼런스는 외부 참조 도면이란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층짜리 혹은 그 이상의 고층 빌딩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파트를 설계할 거예요. 뭐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설계할 건데 1동부터 20동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형대별로 1동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동에 30평과 2동에 30평, 3동에 30평이 있겠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1동에 뭐 27평과 2동에 27평과 3동에 27평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하나만 그리는 겁니다. 하나를 그려서 예를 들어서 뭐 30평 하나 저장하고 27평 하나 저장하고 이렇게 파일만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작업이 어떻게 돼요? 중간중간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이 예를 들어서 10개 동이면 해당 파일 불러서 10번을 수정해야 돼요. 언제 그러고 있어요? 원본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 다 수정하면 되는데. 그죠? 그게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엑스레퍼런스는 원본을 수정하면 나머지가 다 수정이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엑스레퍼런스. 자, 여기 눌러보시면 attach DWG, attach 이미지. 우리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미지 불러왔었어요. 로테이트 할 때. 그게 attach 이미지입니다. 자, attach가 부착시키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러오다가 아니고 부착시키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근육통이 왔어요. 그러면 파스 붙여야죠. 그게 attach입니다. 내 몸에 무언가를 붙이는 거. 이 도면에 외부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 붙여놓는 겁니다. 이걸 attach라고 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걸 떼어낼 때 쓰는 게 detach예요. 자, 도면을 불러오죠.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자, D 드라이브에 아까 이 파일을 오픈. 그러면 이렇게 떠요. 어태치 할 거고, 스케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OK. 불러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불러왔는데 원색이 뜨는 게 아니고 약간 회색으로 뜹니다. 마치 잠겨있는 도면처럼. 레이어가 잠겨있는 것처럼 뜹니다. 예전에 쓰던 도면들이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수정해 보죠. 여기 있네요. 이게 원본인데, 얘가 원본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했어요. 서클. 제가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원을 몇 개 더 그린 거죠. 이렇게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need reloading. need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reloading, 다시 불러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풍선이라 그러죠. 풍선이 이렇게 떠요. 뭐라고 떴냐면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external reference file, 그러니까 외부에서 참조한 파일이 has changed, 변경되었습니다. A reference file has changed
and may needs reloading. 원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ay needs 아마도 필요로 합니다. 리로드를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파란색으로 떠 있어요. 이 파일을 이 파란색을 누르면 자연스럽게 리로드가 들어갑니다. 파일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내용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원본을 바꾸면 돼요. 원본을 바꾸고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요. 누릅니다. 그럼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엑스레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인서트하고 똑같아요. 인서트의 브라우저하고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인서트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온 파일과 엑스레퍼런스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 참조 도면은 원본이 연결되어 있다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엑스레퍼런스 파일은 원본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본 파일을 계속 참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원본 파일이 없어지면 얘 어떻게 될까요? 못 읽어드려요. 읽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불러드려야 돼요. 자, 보세요. 얘도 저장하죠. D 드라이브에 이거 3-2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끄고 다 끄죠. 다 껐습니다. 그리고 자, 이름을 바꿔보죠. 3-1이었죠? 네. 3-0으로 바꿨습니다. 자, 요게 원본인데요. 엑스레퍼런스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에러 메시지 떴다는 얘기네요. 자, 무시. 이렇게 떠요. 드로잉 파일이 not found,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버려요. 찾으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도면에. 외부 참조 도면인데 D 드라이브에 드로잉 3-1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버려요. 그렇다고 못 찾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언로드, 리로드, 디태치, 그 다음 패스. 자, 리로드 눌러보죠. 리로드가 아니구나. 보시면 여기 세이브 패스 있죠. 얘를 누르면 경로를 다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이 아래 부분에 세이브 패스 부분이 있습니다. 세이브 패스를 통해서 내가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엑스레퍼런스 파일에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거나 경로가 바뀌게 되면 파일을 못 불러옵니다. 얘는 그걸 못 찾아요. 자동으로 못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패스에서 이름을 다시 지정해주면 다시 리로드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번처럼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나번처럼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번은 일반 실제 생활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내 앞에도 있고 저 멀리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똑같은 크기라도 내 앞에 있는 건 좀 더 커 보이고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작아 보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의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원근감에 의해서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커 보입니다. 이거 원근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번은 원근감에 의해서 정점, 즉 소실점이 발생합니다. 소점이라는 것이 발생해요. 기찻길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등산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산에 이제 기차 타고 가거든요. 가면 이제 선로에 내리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선로가 쭉 가면서 한 점으로 딱 모이죠. 그게 소점입니다. 길도 그렇죠. 길도 앞에 멀리 있지만 점점 앞에 있을 때 크지만 멀리 바라보면 점점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점으로 해서 딱 사라지는 점이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합니다. 가번은 원근감에 의해서 소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에 따라서 물체의 크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때 물체를 바라보는 면을 투상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번 같은 경우는 소점이 없는 겁니다. 소점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걸 무한대라고 합니다. 소점이 없는, 정점이 없는 무한대예요. 이 나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눈 하나 이렇게 눈 하나만 가려도 원근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대하고 운전하면 사고 나요? 아시나요? 안대하면 사고 나는 이유가 그 소점이 사라져서. 소점이 사라지면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가 구별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판단하는데 운전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하죠. 근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그게 둔해져요. 우리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는 이게 눈이 두 개라서 소실점을 판단하기 때문에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를 판단하는데 눈을 하나 가려버리면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즉 나번 같은 경우는 눈을 하나 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 즉 사람의 눈처럼 소실점을 향해서 바라본다 해서 투시. 나번은 투상이라고 부릅니다.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점이 없이 상만 바라본다고 해서 투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투시와 투상이 있는데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똑같은 크기예요. 항상 설계는 투상으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나다라가 있는데 라가 투시입니다. 라 그림이 투시예요. 이때 소점이 두 개 나왔죠. 그래서 이소점 투시도라고 합니다. 라본이 투시도인데 소점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이소점 투시도. 소점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1소점 투시도. 만약에 소점이 3개 있으면요. 3소점 투시도요. 4개 있으면요. 없어요. 소점이 4개 안 나와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2개이기 때문에 소점이 3개밖에 안 나와요. 최대 3개입니다. 그래서 3소점 투시도까지 있습니다. 근데 가와 나와 다는 소점이 없습니다. 기울어져 있긴 한데 소점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투상이라고 합니다. 가나 다는 투상인데 가와 나번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좌우가 등각입니다. 똑같이 30도 30도, 나번은 15도 15도죠. 네, 등각. 좌우가 똑같죠. 그래서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정확하게는 등각 투상도라고 합니다. 근데 다번은 어때요? 한쪽만 삐뚤어졌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투상도라고 합니다. 사투상도 또는 사축투상도 이렇게 얘기해요. 가와 나는 영어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합니다. 등각투상도. 다는
사투상도 엑소노메트릭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이제 투상을 끄집어내는 방법입니다. 해당 면에서 수직으로 투상면을 하나 만듭니다. 가상의 투상면을 만드는 거죠. 사람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보이겠죠. 얘가 종이에 상이 맺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원근감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이 수직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 있는 선은 사선이죠? 그렇지만 투상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투상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정면 이렇게 부릅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본 것은요?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본 건요? 좌측면. 위에서 바라본 건 평면. 아래에서 바라본 건 저면. 뒤에서 바라본 건 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투상을 하면 크게 6가지 면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평면, 좌측면, 정면, 그리고 우측면, 저면, 배면, 이렇게요. 6가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아래 저자예요. 아래서 위를 본다 해서 저면이라고 하고, 저 배자가 등배자입니다. 등이란 뜻이에요. 중학교 때 체육을 배워요. 그때 높이뛰기를 배웠는데 언제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시안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면서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렇게 바가 있으면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배면뛰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면뛰기. 어린 마음에 저걸 왜 배면이라고 하지? 저기가 왜 배지? 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는 앞쪽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왜 저걸 배면뛰기라고 하지? 배는 아닌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 거 아닐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배자예요. 등면으로 뛰기란 뜻이더라고요. 등으로 뛰기. 네. 저 아직도 기억해요. 중3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때는 체벌이 기본이었잖아요. 공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체육 선생님이 필드하키 코치셨어요. 그래서 필드하키채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종아리 때려주셨거든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종아리를 4대 맞았는데 멍이 안 지는 거예요. 여름 내내 멍 이렇게 들은 대로 그냥 다녔어요. 근데 저는 4대 맞아서 그 정도였는데 8대 맞은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안 지워지더라고요. 종아리에 멍 들은 게. 저는 아직도 그 생각 많이 나요. 어쨌든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도면을 그립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면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정면이고, 정면에 따라서 우측면을 그리는데 우측면 가지고 표현이 안 되면 좌측면을 그려요. 또 평면은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제 평면까지 표현이 안 되면 저면도 그립니다. 배면까지는 안 가요. 저 설계하면서 배면도까지 그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건축물은 저면을 안 그리고 배면을 그리죠. 왜냐면 건축물이 4개잖아요. 이렇게 4개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정면, 그다음에 우측면, 좌측면, 저면 이렇게 되니까 건축물은 배면까지 그려봤어요.
기계 쪽에서는 배면을 안 그려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정투상이라고 하면 정면, 우측면, 평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면 끝이에요. 충분해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해요. 다 알아볼 수 있는 것, 누구나 이거는 뭐구나 그러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평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측면을 생략하기도 해요. 부분 생략하기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따로 이제 배우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CAT 2급은 바로 정면, 평면, 우측면 요 세 개를 그리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죠. 자, 평면도와 우측면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평면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걸 말하고 우측면은 오른쪽에서 바라다본 걸 말합니다. 이게 정투상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어떤가요? 삐뚤어졌죠.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리모컨 있죠. 정면을 여기에요. 그러면 평면으로 보면 어떤가요? 똑같죠, 폭이.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높이가 어때요? 다르죠.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이 높이와 이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위치도 똑같아야 돼요. 자, 나번 같은 경우 어때요? 그러니까 가번이 잘못된 거는 위치가 잘못된 거고, 나번은 어떻게 됐나요? 크기가 잘못된 거고. 위치도 같아야 되지만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가번처럼 정면, 우측면, 평면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나번 그림처럼. 나번 그림에 보시면 여기 원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45도 사선을 그리면 해결이 돼요. 이게 60도나 30도 선은 안 돼요.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틀어지는데 45도 사선만 1대1로 딱 대응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 공고 다녔는데 저거 원으로 그렸어요. 원 컴퍼스를 이용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는 45도로 그리더라고요. 야, 45도 돼? 그랬더니 야, 이 바보야. 좀 더 바보가 아니라 조금 더 센 용어로 썼겠죠. 친구니까. 더욱이 고등학교 때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걔 형이 있는데 그 형도 설계를 전공했더라고요. 형이 가르쳐 준 거예요. 45도 사선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들 45도 사선으로 그렸어요. 또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 자식들이 예능부터 배웠다고 한 대씩 때리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배운 걸 어떻게 해요. 자, 마찬가지. 자, 또 넘어가죠. 자, 요건 좀 이따 하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사위 접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주사위 육면체 접는 거랑 똑같아요. 그대로 펼치시면 됩니다. 한 두 번 더 볼게요. 이해되시나요? 네. 요거 그리는 게 바로 CAT 2급 시험이에요. 그리고 요걸 잘해야 설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설계라는 건 사실은 별건 없어요. 사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는 거예요. 설계라는 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규칙에 맞춰서 다 펼쳐서 그린 거예요.
그게 설계예요. 이해되시나요? 정투상? 자, 근데 이제 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요거요. 투상에는 일각법이 있고, 이각법이 있고, 삼각법이 있고, 사각법이 있습니다. 각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열십자를 놓으면,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웠죠? 아이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배웠죠? 수학 시간에.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각법, 이각법, 삼각법, 사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오렌지색 있죠? 이 오렌지색이 평면입니다. 평면이 그려지는, 평화면이 그려지는 자리.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입화면이 그려질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각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평화면이 그려질 자리, 그 다음 여기가 입화면이 그려질 자리면 여기가 정면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면은 위에서 이렇게 그려야죠. 그러니까 정면 아래쪽에 입화면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오른쪽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의 왼쪽에 입화면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일각법이에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본 걸 아래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본 걸 왼쪽에다 그리는 겁니다. 이게 일각법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각법을 볼까요? 이각법은요. 이렇게요. 여기다 그릴까요? 정면이 여기 위치해요. 그러니까 평면이 여기 위치하고 우측면이 여기 위치합니다. 이각법은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걸 정면의 아래다가 오른쪽에서 바라본 걸 정면의 오른쪽에다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게 이각법이에요. 삼각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평화면과 입화면이 있으면 여기에 정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바라본 건 정면의 위쪽에,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 정면의 오른쪽에 그리게 됩니다. 그럼 왼쪽에서 바라본 건 정면의 왼쪽에 그려지겠네요. 이해하기가 가장 쉬워요. 자, 사각법을 보도록 하죠.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이 위에 있어요. 우측면이 왼쪽에 그려집니다. 좌측면은요. 오른쪽에 그려져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삼각법이 가장 쉬운 겁니다. 3, 4분면에 정면을 놓고 그리고 평면과 우측면을 따져보니 가장 이해하기가 쉽더라. 그래서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정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바라본 건 위에다가 오른쪽에서 바라본 건 오른쪽에, 왼쪽에서 바라본 건 왼쪽에, 그리고 정면에 아래에서 바라본 건 아래쪽에, 그 다음에 뒤에서 바라본 건 어디다 그릴까요? 뒤에다 그릴까요? 아니요. 저면 아래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주사의 위처럼 쭉 펼쳐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투상이에요. 그래서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삼각 정투상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CAT 2급 시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잘 하셔야 설계를 할 때 좀 편해집니다. 근데 괜찮아요. 못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다만 처음 입사해서 힘들 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똑같이 입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일을 잘해요? 전공자가 일을 잘해요. 왜냐면 다 배워서 왔거든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면요.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똑같아요. 왜냐면 전공자가 올라가 봤자 여기거든요. 근데 비전공자는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면 똑같아지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바로 정투상이에요. 왜 제가 저렇게 보이는데?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한 1년쯤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만 지나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정투상이 눈에 들어와요. 아,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쭉쭉 올라가요. 그럼 3년쯤 지나면
전공자나 비전공자나 똑같이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통 3년이 지나야 경력자로 인정을 받아요. 뭐 1년, 그러니까 최소 1년이 지나야 경력자죠.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건 최소 1년이 지나서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돼야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몇 개월은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최소 기분 더러워도 1년은 버텨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버틸 수 있으면 3년에서 5년은 버텨라. 그러면 경력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이직하기가 편하다라고 알려주곤 있습니다. 이거는 끄고 이 과제물은 크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요 사이즈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20이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는 요 폭 있죠? 요게 10입니다. 3, 2,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보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정면을 어디로 삼냐면 모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딘가 정면이 돼야 되겠죠? 그 정면이 어디냐면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 예를 들어서 여기 리모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특징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럼 정면을 어디 삼으면 돼요? 화면이 있는 부분이 정면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특징이 잘 드러나는 곳을 정면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여기가 정면입니다. 이렇게 바라본 게 정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우측면, 이렇게 바라본 게 평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명령은 어지간히 배웠으니까 바로 한번 쭉 그려보죠. 자, X라인, 앵글, 자, 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하나, 그 다음에 90도 하나, 그 다음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요. 그 다음 옵셋 30mm, 옵셋 20mm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20 그리고 X라인 이렇게 45도 사선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정면에 오른쪽 꼭대기 여기서 45도 사선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 이렇게요. 45도 사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이렇게 되겠죠. 카피. 그러면 자 어때요? 똑같은 모습 된 거 맞습니까? 여기가 정면입니다. 그리고 적당히 위를 띄우세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그냥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필렛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진 트림으로 잘라내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정면, 평면, 우측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어레이 있었죠? 자, 렉탱귤러 어레이. 간격을 더 띄우죠. 150. 여기도 150. 그러면 일단 12개 만들어줬죠. 제일 처음 얘는 이걸로 끝나요.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옵셋 10mm. 그리고 분해부터 해야 되겠군요. 옵셋 10mm. 필렛
이런 모양인 거죠. 선을 그대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딱 선이 만났죠. 그럼 여긴 실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처음 만난 게 자기 자신이죠. 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은선이 됩니다. 요거 은선으로 바꿔야 돼요. 은선. 자, 요거 히든으로 바꾸죠. 이렇게요. 히든. 라인 타입 스케일을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크면은 잘 안 보입니다. 라인. 얘는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45도 사선 지우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옵셋 10mm. 옵셋 10mm. 트림. 정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거 실선으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한테 막혔죠? 그러니까 얘는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옵셋 10mm 트림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선이 보여요. 이 선이 보입니다. 근데 이 선도 보여요. 이 선이 은선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종종 이렇게 실선과 은선이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은선을 안 그립니다. 실선이 0.3mm, 은선이 0.2mm. 그러면 실제로 출력하면 뭐만 나오나요? 굵은 선만 나오겠죠? 그래서 실선과 은선이 겹치면 은선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자, 라인, 여기는 실선이네요. 이런 모양. 그 다음 옵셋 10mm, 옵셋 5mm. 네, 트림으로 다 자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선이 어떻게 됐나요? 자기 자신한테 걸렸죠. 이건 은선입니다. 옵셋 10mm 이렇게요. 이렇게 두 개는 결국은 은선입니다. 라인, 자기 자신한테 걸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은선입니다.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같게 해주고,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얘도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얘도 미드에서 미드로 가는데 얘는 은선. 얘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사선이에요. 앞에서 봐도 사선이고, 아이고, 옆에서 봐도 이렇게 사선입니다. 옵셋 10mm 트림. 자, 옵셋 5mm 옵셋 10mm 트림으로 자르니까 이런 모양. 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위선의 위치가 이렇게 갑니다. 트림으로, 여긴 필렛, 여긴 트림. 이렇게 두 개는 은선이 됩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볼까요? 옵셋 10mm, 옵셋 5mm, 트림, 펜스로
근데 얘는 이렇게 가요. 옵셋 5mm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실선이 됩니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모양이 이렇게 끝나요. 자, 얘는 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 요렇게만 보여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실제로 보이는 건 요겁니다. 실제로 보이는 건 요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은선이 보이게 됩니다. 얘와 얘는 은선입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자, 그 다음에 라인. 다시 또 라인. 트림으로 잘라냈습니다. 얘는 여기가 이렇게 없네요. 네, 이걸로 끝이고 얘는 원래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원래 이겁니다. 근데 선이 이렇게 은선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은선이 보입니다. 자, 얘는 이거고요. 이렇게고요.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12개 다 그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치수기입은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늘 우리가 해왔던 방식으로 따지자면 이런 겁니다. 선 관련, 원 관련, 기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 관련 치수기입,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앵귤러는 굳이 선 관련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앵귤러는 각도니까. 원에도 각도가 있고 선에도 각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 관련 아크랭스. 아크랭스는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고 라디어스 반지름, 다이아메터 지름, 그 다음에 조그 당기기, 오디네이트 원점 이렇게 크게 한 요 정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라이너 선에 관련된 치수죠. 즉 이렇게요. 점을 두 점을 클릭하고 치수를 뽑으면 됩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총 3번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라이너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클릭. 이렇게 되면 치수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치수 보조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 있는 이 선 있죠? 얘는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치수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자가 하나 있죠? 얘는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요 양쪽에 화살표 2개 있죠? 그냥 화살표라고 하시면 돼요. 치수는 2개의 치수 보조선과 1개의 치수선과 2개의 화살표와 1개의 치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분리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나중에 치수 변수할 때 얘네들이 다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세하게 명칭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라이너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라이너를 실행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선택하라고 나와요. 클릭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치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라이너, 끝점, 끝점. 자, 간단하게 치수가 나오죠.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라이너는 수직과 수평에 대한 치수라면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 이게 얼라인입니다. 만약에 라이너로 놨다면 수평, 수직밖에 안 나와요. 수평, 수직.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치수선이 자동 조절됩니다. 자, 요것도 또 조절하는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일단 얼라인도 마찬가지겠죠. 두 점을 클릭하면 치수선이 해당 두 점의 나란한 치수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앵귤러 각도입니다. 두 선을 클릭하면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아크랭스. 아크랭스가 여긴 없네요. 그러면 아크 시작점 끝점. 자, 제가 이렇게 홀을 그렸습니다. 자, 홀을 그릴 때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랭스는 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현의 길이로 간다면 여기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아크 명령어에서 랭슨이 나왔어요. 아크 명령어에서. 그때 제가 현의 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치수에서 말하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를 말합니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는 반지름 치수를 끄집어낼 때 사용합니다. 다이아메타는 지름 치수입니다. 이렇게 반지름과 지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자, 조그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아크를 그렸어요. 자, 이런 경우 반지름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심선이 어딨나요? 저 멀리 있죠. 그죠? 이렇게 중심선이 저 멀리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조그드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되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땡겨오는 겁니다. 조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당기기란 뜻이에요. 설계자가 중심선의 위치를 강제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땡겨올 수 있어요. 그게 조그예요. 선택합니다. 이 서클의, 이 아크의 중심점,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 로케이션 위치 오버리드 재정의,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중심 위치를 오버리드 해주세요. 재정의 해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디멘전 라인 로케이션, 치수선의 위치가 어딘가요? 여기. 그 다음 조그 로케이션, 꺾인 선의 위치는 어딘가요? 이렇게.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이런 표시가 나오면 아,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어서 설계자가 자기 마음대로 땡겨왔구나. 원래는 저 아래 있는데 표시가 안 되니 땡겨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죠. 오디네이트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아요. 지금 그림 보이실 거예요. 저게 금형입니다. 금형할 때 주로 써요. CNC 가공할 때. CNC가 뭐냐면 수치 제어 머신의 약자로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지고 기계에다 딱 넣어주면 기계가 도면대로 이렇게 가공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도면의 원점이 어디 있나요? 0,0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기계에는 0,0이 어디 있을까요? 어딘가 또 존재해요. 이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요?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죠. 절대좌표로 찾는 겁니다. 내가 그린 걸 절대좌표로 찾아서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얘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절대좌표를 써야 됩니다.
절대좌표로 가야 돼요. 렉탱 30,30 그 다음에 50,20 이게 절대좌표죠. 자, 오디네이트 원점에서 여기가 X방향으로 30이랍니다. 여기가 Y방향으로 30이랍니다. 여기가 X방향으로 80, 여기가 Y방향으로 50. 그러면 여기 좌표는 X가 80이고 Y가 50이네. 이렇게 절대좌표로 그 치수를 표시하는 것, 그게 오디네이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만 가지고 쭉 치수를 넣어보세요. 이렇게요. 저처럼 치수를 한번 쭉 넣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continuous하고 baseline이라고 하는 치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continuous, baseline. continuous는 연속 치수를 말합니다. 치수가 연속해서 쭉 나가는 치수를 말하고, 베이스라인은 치수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자, continuous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지정한 치수로부터 치수가 이렇게 커져 나가요. 치수가 점점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쭉 계속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 지금 보시는 게 이게 continuous입니다. 치수가 쭉 연속해져서 나가고 있죠. 그 continuous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제가 치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거꾸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요. 여길 첫 번째로 찍고 여길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continuous. 두 번째에서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엔터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치수를 누르시면 이렇게 치수를 다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continuous예요. 그러니까 치수를 연속해서 끌고 나간다고 해서 연속 치수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베이스라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가는 걸 말해요. 치수가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하나를 공유하는 겁니다. 치수선을 하나를 공유해서 계속 치수가 뻗어나가는 것. 이게 베이스라인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continuous로 중심선을 지정하고 여기까지 지정하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으로 자, 원점 지정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전체 치수 기입이 다 들어간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continuous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베이스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해 버리면 다 들어간 거죠. 일일이 한 개씩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라이너로 자, 이렇게 그 다음 continuous 그 다음 베이스라인. 그러면 치수 기입 끝났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치수 기입이라는 건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겠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거에다가 이렇게 치수 기입까지 한번 넣어 보세요. 자유롭게 넣어 보세요. 괜찮아요. 치수 기입할 때는 조건이 조금 있어요. 몇 가지 조금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은 자유롭게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